두 번째 우리 후배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신정수 박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수 박사는 저하고 학부 동기입니다. PPT 보니까 본인 소개가 여기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91학번이고요. 중문학과, 고대 중문학과에 석사를 하시고 박사는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하시고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글로벌 한국학부에서 고전 번역학 전공 교수로 계십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신 박사께서 직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정수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에 그 발표를 했던 그 손재권 대표도 사실은 학부 때 많이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잠깐 만날 때마다 학생이 참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발표는 원래는 저는 학생들 뭐 조금이라도 직접 대면하고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문과대에 뭐 확진자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지금 양 선생님 연구실에 와서 지금 양 선생님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컴퓨터 설수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양원석 교수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 이제 공부 관련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 대학원 이후에 진로 지도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너무 저는 어려웠습니다. 공부 얘기랑 상담, 진로 상담을 어디에서 무게를 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될지도 힘들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뭐 좋아했던 태극도서를 하면은 뭔가 좀 공부 얘기도 좀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진로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부제는 우주론에서 진로 상담까지 뭐 한 큐에 하는 뭐 우주론과 진로 상담 뭐 그렇게 제가 지금 짜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제가 복잡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좀 시각 자료를 많이 보여주면서 좀 쉽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제 뒤에 발표자가 없으니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Q&A 세션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태극도설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퀴나스의 우주론적 논쟁,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이제 아주 이제 거의 뭐 이제 정설이 된 빅뱅 티오리 같은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태극도설이건 뭐 아퀴나스건 뭐 빅뱅 티오리건 약간의 뭐 약간은 아니라 좀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 다 궁극적인 마지막 결정 단계에 가서는 상당히 사변적이고 이론적이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 넘어서면은 자연과학자들도 인문학적 탐색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문학자들도 자연과학적 관찰 방법론에 요즘 많이 의존한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문학 그리고 이제 고전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이 강연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한 번도 뭐 한문학이나 고전학을 무슨 뭐 학문적 열정, 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세상에 도움을 주는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후배님들한테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사실 그게 제 결론이고 제 주제인데 그렇게 또 강의를 끝낼 수는 없으니까는, 그래서 뭐 찾고 찾다 해가지고 뭐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짜봤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결론은 자기가 재밌는 걸 해야 된다. 뭐 저는 그겁니다. 예.
그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먼저 아퀴나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거는 여기 보이시겠지만은 크래시 코스 필로소피라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많이 뜨는데요. 그 중에 한 꼭지가 이제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요 크래시 코스 필로소피를 자주 봤는데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뭐 나름 날카롭게 잘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아퀴나스가 신을 증명하는 방법은 5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13세기 아퀴나스의 시대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unscientific, 비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아퀴나스는 나름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방법론 5개가 motion, causation, contingency, degree, and teleological argument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복잡하니까는 1, 2, 3번을 위주로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용어는 다르지만은 1번과 2번과 3번은 같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5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전공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그 theological argument인데 예,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가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얘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바깥의 사물을 보면은 모든 것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것들의 배후에는 항상 어떤 외부의 영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깥에 뭐 나무 뭐 요새 단풍이 지니까는 이제 단풍이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면서 바람이 불면은 이제 이렇게 휘날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단풍을 휘날리게 하는 것은 바람이고 그 바람은 뭐 기압의 차이로 생기나요? 그러면 또 기압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고 고기압은 뭐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 그러면서 대기가 이제 순환하면서 뭐 고기압이 되고 저기압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유추해 나가다 보면은 항상 어떤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unmoved mover, 부동의 동자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부동의 동자이 신입니다. 이제 아퀴나스의 생각에는. 두 번째 인과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액션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cause가 있겠죠. 그 cause에 대한 또 다른 cause가 있겠죠. 그거를 계속 추적해 나가면은 아무런 원인 없이도 스스로 원인이 되는 uncaused cause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신이란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연, 뭐 저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절대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대부분 우리는 뭐 우연적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적 존재, 이 우연을 계속 찾고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필연적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신이다라는 얘기죠. 뭔가 이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솔깃했는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또 이제 여전히 불완전한 면도 보입니다. 혹시 뭐 유튜브나 줌에서 듣고 계신데 뭐 아퀴나스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은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이제 이미 많은 아퀴나스 이후의 후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미 많은 반박을 해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러셀 같은 경우는 아퀴나스는 이제 계속 원인을 추적해 나가서 마지막에 아무런 원인 없이도 스스로 원인이 되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 전제를 깔았는데 이제 그 계속 원인을 찾아가는 게 이제 무한소급이죠. 근데 이제 러셀에 따르면은 무한소급 자체로 영원히 갈 수 있지 않느냐. 왜 반드시 어떤 부동의 동자, uncaused causal,
necessary being을 전제로 깔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동의 동자를 찾지 않고 무한소급의 상태로 영원히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퀴나스의 이론은 적절하지 않다. 근데 뭐 이런 생각들은 동양 철학의 불교에서 뭐 연기론 같은 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unmoved mover가 그리고 infinite regress를 보여드렸는데 도미노 게임인 것 같아요. 이제 아퀴나스는 이 도미노 게임이 무한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시작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시작점을 트리거 하는 것은 외부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아퀴나스는 뭐 신으로 봤는데, 또 요즘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거는 신이 아니라 뭐 외계인이다, 아니면 뭐 우연적 요소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뭐 신이건 뭐 다른 어떤 존재건 간에 어떤 외부자가 개입한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무한소급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자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불교의 연기론이나 기이론론 같은 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한소급 또 사실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미노가 계속 순환하면서 끝없이 순환하는 무한소급이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선형이고 순환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그 유명한 뭐 들라즈나 갓다리가 말하는 이 리조메릭, 이 뭐라 하죠? 그 뿌리라고 그러죠. 그 이제 뿌리처럼 끝없이 망상형으로 번져가는 이런 두 가지의 무한소급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처음에 아퀴나스의 신관 혹은 무한소급, 무한소급 중에서도 원형 혹은 어떤 전방위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뭐 빅뱅 이론이나 태극도설의 우주론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대면 수업하면은 이제 뭐 Q&A도 하면서 뭐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뭐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는 좀 결과적으로 강연이 돼 버렸네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아퀴나스에서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천문학, 우리 은하를 발견한 것은 뭐 거의 한 100년밖에 안 됐고요. 이제 태양계가 속해 있는 데가 이제 우리 은하죠. 이제 갤럭시, 뭐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수. 그리고 한 1929년에 허블 망원경으로 잘 알려졌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은하가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계속 관찰해 보니까는 이 우리 은하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은하 옆에 또 다른 옆 동네 은하들이 있는데, 이 옆 동네의 이웃 은하들도 덩달아서 계속 지구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죠. 또 이 은하들끼리는 서로 멀어지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지구에서 먼 은하들은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측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끝없이 계속 멀어지고 있는 이 은하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결론은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거를 소급해 나가면은 우주는 이전에는 계속 작았었고, 그것을 계속 소급해 나가면은 하나의 어떤 뭐 점 같은 그런 존재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빅뱅 티오리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한다 하더라도 이 결과적으로 별과 별,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거리는 일정하다군. 그래서 steady state theory, 정상 우주론,
한글만 보면 모르겠는데 이제 한자를 보면은 아주 고정된 상태의 우주론이죠. 그래서 한문이 아니라 이제 한자를 잘하면은 이제 이런 것도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이제 허브를 통해서 사실은 정상 우주론은 틀렸고 우주는 계속 팽창,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처음에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허블이 데리고 와가지고 봐봐, 이 많은 경우로 봐봐, 지금 이 은하들이 지금 계속 멀어진 게 보이지.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티오리가 나옵니다. 요거를 잠깐만 이 동영상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거요? 예. 되는 거야. 안 보여. 소리만 나. 아 그래요? 공유를 해야 될 거죠. 네. 새로 공유해야 될 거. 새로 공유를 해야 될 거죠. 네. 이거 맞죠? 네. 오케이. 보여요. 네. 네. 전체 화면. 전체 화면. 네, 좋습니다. 예. Okay, what I want to talk about next is what the conventional Big Bang theory did not talk about, where new ideas like inflation come in. First of all, the conventional Big Bang theory does not say anything about what caused the expansion. It really is only a theory of the aftermath of the bang. The scientific version of the Big Bang, the universe starts with everything already expanding, with no explanation of how that expansion started. That's not part of the Big Bang theory. 그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MIT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빅뱅 띠오리는 띠오리고요. 그 띠오리도 폭발한 이후에만 과학자들이 연결하는 거지 폭발하기 전에는 어땠는지를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특이점이 있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역시 다 어떤 뭐 스페큘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aftermath of the bang, 그러니까 폭발 이후에만 과학자들의 설명은 이제 설명해주고 있고 그 이전에는 결국은 어땠을까? 그것은 철학자, 신학자가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유학 다닐 때 이제 어떤 모임에서 이론 물리학하는 사람들도 가끔 만났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저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실험을 하거나 어디 관측소 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 와서 계속 책 보고 뭐 토론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봐도 이 과학, 관찰, 방법론적으로 유효하지만 근원적으로 가면은 인문학의 성찰과 탐구와 추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빅뱅 티오리 드라마는 이제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고요. 제가 가능하면은 뭐 좀 최근 뭐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소개하고 싶었는데 제가 즐겨 보는 게 다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거래 가지고 뭐 좀 뭐 저로서는 하여간 뭐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빅뱅 티오리는 말씀드렸듯이 시작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지만은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는 뭐 대략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끝없이 계속 팽창한다. 혹은 어느 정도에서 멈췄다가 다시 수축해서 특이점으로 돌아간다. 아니면은 팽창하다가 혹은 수축하다가 그냥 그대로 멈춰버린다. 얼어버린다.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역시 이것도 결국은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사유, 성찰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다음 거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태극도설로 드디어 가겠습니다. 이 태극도설의 태극은 뭐 동양적인 걸로 알고 있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이 되는 문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들은 이제 로마 시대의 귀족 가문들의 어떤 무사들의 방패에 있는 문양들인데 이 귀족들의 어떤 문양 속에 벌써 이런 태극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시각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동양에서의 태극은 상당히 깊은 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죠. 이제 태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크다라는 뜻이고, 이제 극은 뭐 극한 직업할 때 이제 극한, 뭐 최고점, 중앙, 뭐 구분,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중앙에 있으면서 어떻게 극한에 있을 수가 있느냐. 바꿔 말하면은 정가운데, 뭐 평균에 있는데 어떻게 최고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극의 어원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 극은 원래 용마루, 이 지붕 꼭대기에 있는 요 용마루가 이제 극이라는 뜻인데, 요 용마루를 이 옆에서 바라보면은 제일 높겠죠. 이 집에서 제일 하이스트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하늘 위에서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 용마루는 이 지붕의 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이 용마루는 가장 높은 점일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정중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앙이면서 극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태극을 뭐 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이면은 인격신인가 비인격신인가, 아니면 그냥 과학적 원리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책에서 본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떤 생명의 탄생과 상당히 유사한 모양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이 생명이 발생해서 자라나는 과정은 대부분 원형이고, 그 패턴이 태극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원리이지만 이것이 어떤 물리학에서 원리가 아니라 어떤 생명과 관련된 원리가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가 하나의 두 가지 측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기가 뭉쳐져 있는 것이 이것이 음이고, 많이 퍼져서 흩어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양이다. 뭐 중력 혹은 팽창하는 우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설명 방식은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고, 파동과 입자가 있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듯이, 뭐 해와 달이 있듯이. 근데 저는 이제 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고, 달은 사실은 태양에 비교하면은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해 보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대등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사실은 제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그 과학 저널을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태양이 물론 엄청난 큰 에너지 덩어리인 건 맞지만,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 달의 중력은 태양에 비교하면 미미하지만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것이 뭐 감성적이건 조수나 밀물에 영향을 끼치던 간에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구라는 위치가 절묘한데 이 절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태양의 영향력과 달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컴플리멘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태극도설로 가겠습니다. 태극도설은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세 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중앙에는 비어 있죠. 그리고 각 원은 절반은 어둡고 절반은 밝다. 뭐 음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제 주역 8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건태리진, 손감, 간곤에서 이 괴 이런 8개가 여기서 매치되는 거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세 개의 원과 이 중앙에 비어 있는 것이 아까 말한 이 무한 소급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술적으로 보면은 이 태극도설의 태극도는 이제 진단의 그림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뭐 태극도가 조금 더 이렇게 뭐 좀 깔끔하고 진단의 선천지도는 뭔가 좀 약간 정리가 안 된 느낌이죠. 근데 이러한 닮은 꼴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이 진단의 태극도는 인체를 그려낸 것이고요. 어떤 도교의 수련을 통해서 어떤 무극, 태극으로 가는 그래서 결국은 불로 장생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여기죠. 여기 이제 신장이 있는 데고 뭐 육체적이건 무슨 정신적이건 수련을 해가지고 뭐 수승화강 같은 어떤 신장과 심장이 인체 내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태극에 이르고 그것이 결국 무극까지 이르는 어떤 도가의 어떤 신선에 이르는 것을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태극도설은 아까 본 빅뱅 이론의 그 티어리와 비슷한 이제 그림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의도는 사실 다르다. 그래서 보는 방향도 이 진단의 그림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태극도설은 이제 무극이 태극해서 음양오행해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이죠. 이 태극에 대한 해석은 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간단히 뭐 서머리를 하자면은 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제 태극은 리로 보죠. 뭐 주희, 이황. 근데 이제 물론 태극은 리다에서는 동의하지만 그럼 그 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 생각이 다릅니다. 주희와 이는 비교적 비슷하고 이황은 조금 더 이발을 말을 해가지고 조금 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태극은 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태극은 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왕정상이나 대진이나 대부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닌데요. 이것만 봐도 이제 한국의 성리학은 이황, 그리고 주리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은 태극이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무슨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부동의 동자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 일음 일양이 되는 것, 그것이 이 태극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극 너머에 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양이 한 번씩 변하는 것을 편의적으로 혹은 해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태극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태극의 그 그림을 보면은 그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태극 리로 보는 사람들은 아키나스의 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 기로 본다면은 아까 말한 무한소급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태극 도설의 이제 도입부도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이제 태극 도설 강독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럼 태극이 무극이 태극에서 이 이는 무엇이냐? 이게 시간적 선후 관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동시성을 말하는 것이냐? 근데 이제 도가 주도니 같은 경우는 무국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가 이론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보죠. 근데 이 무가 어떤 진공 상태의 정말 절대무인지 아니면은 이제 혼돈으로서의 무인지 뭐 그런 것도 이제 또 하나의 논란거리고요. 반면에 이제 주의 같은 경우는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제가 이제 영역본을 이제 뭐 칼튼이나 앵글이나 이제 유명한 영역본들을 보면 대부분 주의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and, also, and, yet, also, and, yet 이런 식으로 A and B 주로 주의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 태극 도설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주희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에 대해서도 이것이 자동사로 볼 것인가, 이게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뭐에 의해서 어떤 생겨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논란거리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항상 이게 재미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0일일 때 이제 깜깜해지다가 이제 조금씩 초생달 되면서 뭐 반달 되면서 보름달이 15일 되잖아요. 근데 이 보름달 요 상황에서 이것이 양이 100%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어딘가에 조금씩 음이 있다라는 것. 그 음이 다시 발생하고 여기서도 100% 어둠의 세계인 것 같지만은 어딘가 양이 조금씩 이렇게 생성하고 있다. 라는 사고방식이 저는 학부 다닐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요. 지금 이 태극 도설 했던 얘기는 이제 제가 주로 학부 때 공부했던 거를 이제 요약해가지고 다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거 있죠? 이제 이 오행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음양에서 오행이 되는데 이것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제 양이기 때문에 불이 되는 것이고 음이기 때문에 물이 되는데 땅에 물이 들어가면은 나무가 생긴다. 그리고 흙을 광물을 담금질하면은 금이 생긴다. 이 발상이 재미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8개가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하얀색이 양이니까는 검정색이 음이고 양, 양. 그래서 여기는 리위 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양, 그래서 이거는 감이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수가 여기 있고 화가 여기 있고. 근데 저는 지금도 여기서 화토 금으로 갈 때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화토 목으로 갈 때는 이 수가 왜 토로 건너뛰는지 뭐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아까 이 진단의 선천지도에서도 여기서도 수가 목으로 갈 때는 토로 건너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도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뭐 각 문명권마다 이렇게 기본 원소설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에서는 사원소설이 있죠. 사원소설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땅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물이 더 무거울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물 밑에 땅이 또 있기 때문에 히라빈들은 이제 땅이 제일 무겁고 그 다음에 물이고 그 다음에 공기고 가장 가벼운 것이 이제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개를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제5 원소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극 도서를 빅뱅 이론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이 뱅하고 터져가지고 다크 에너지 해가지고 별이 생기고 뭐 물질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이게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어떤 큰 틀로 볼 때는 유사하지만은 이 빅뱅 이론은 물리학적인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념이고 태극 도설은 음양 그리고 생명을 탄생을 조금 더 관심을 두면서 만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오고 유기물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생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만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태극 도설에서는 이거는 물리학적인 모델보다는 생물학적인 모델을 가깝지 않나. 뭐 물리학과 우주론과 생물학을 합쳐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 과학은 적으로는 이제 무기물, 유기물, 생명이지만은 태극 도설에서는 남녀가 나와서 그 이기가 교감해서 만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남녀라는 개념이 참 신기하다. 이것이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 혹은 만물에까지 모두 나타난다. 라는 점에서 이것이 어떤 빅뱅 티어리와 어떤 차별이 되는 동아시아의 고유한 우주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태극 도서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오행은 1음양이요, 음양은 1태극이니 태극은 본 무극이라. 그래서 결국은 다시 무극으로 돌아갑니다. 원시 반종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리에서 음양으로 됐다가 오행, 사물, 만물 됐다가 마지막에 다시 무극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순환적인 세계관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무한소급에서 원형적 무한소급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저기 이 태극 도설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빅뱅 이론 자체가 상당히 거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뭐 과학, 철학, 신학 어떤 이론에 맞춰 끼워도 대부분 다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빅뱅 이론과 태극 도설이 유사하기 때문에 뭐 태극 도설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무슨 멀티 유니버시스나 포켓 주머니 우주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절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태국 도서를 읽다 보면은 뭐 유인야 득 기수이 촬영하니 형기생의 신발지의라. 인간이 가장 그 우수한 것을 얻어가지고 가장 영특해서 그것이 형체에 나타나서 정신적인 게 발해서 어떤 지적인 능력을 타고났다라고 해서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요즘 비판받고 있는 서양의 근대적 근대주의,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 중심주의와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환경, 뭐 동물, 식물, 그러니까 비인간적 타자들에게까지 관심을 갖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태극 도설 자체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할 점이 많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제가 작년 예일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을 때 그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럼 사람이 인공지능 AI를 만들었다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오행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받았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인공지능도 결국은 이런 인간과 같은 존재 반열에 오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죠. 예. 그래서 그냥 훌륭하다. 참 그런 격려로서 저는 끝내줬었는데 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공부 관련된 얘기고요. 진로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그 6시에 한 분에게 방 시작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45분입니다. 예, 뭐,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처음에 이제 그 양 교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요청을 했었을 때, 왜 나를, 제가, 왜냐면은 뭐 저 선후배님 중에 무슨 뭐 하버드 대학 나온 분들, 북경 대학 나온 분들, 뭐 동경 대학 나온 분들,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왜 나를, 그래서 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뭐 참 무슨 말을 내가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뭐 양 선생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뭐 한문학을 하고 뭐 중문학을 하고 비교문학을 하고 뭐 고전번역학과로 뭐 비교적 다양해 보이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해서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럼 사실 이제 지금은 한문학과에서 중문학과로 많이 가긴 하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문학과에 제일 처음에 갔었을 거예요. 예, 그랬었고 미국에 박사로 가신 분들은 철학과나 좀 몇 분 계셨습니다. 계셨었고 뭐 고전번역과도 사실은 뭐 아무런 연구 없이 갔으니까는 정말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비교적 다양해 보이는 것보다도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양력을 간단히 했는데 여기 보면은 강사, 뭐 방문 교수는 이거 비정규직입니다. 여기 또 강사, 영규 교수 이것도 다 계약직이에요. 뭐 이 강의 교수는 약간 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좀 중간적인 단계고 이것도 뭐 계약직이고 지금은 이제 다행히 이제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강사로 연연하다가 간신히 이제 아까 이제 손재건 대표님이 말한 취업이 아니라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데 이게 힘들게 살아왔던 거를 보면 이제 좀 힘들게 살았던 걸 실망해서 공부를 안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 뭐 하여간 힘들게 살았는데 결국은 다행히 학교에서 자리를 잡았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문학과는 영미권에서 이제 고전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정말로 고전학과는 미국의 경우로 예를 들면은 정말 유명한 대학에 개설돼 있고 그리고 고전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예일대학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예일대학에 있다 와가지고요. 그 예일대학에 가봐도 고전학과 건물이 가장 의리의리한 게 아니라 예스러워 보이는 그런 건물이 있고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문학과가 이 서양으로 치면 고전학과에 해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알기로 뭐 S대나 Y대에는 한문학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 고려대학이 S대나 Y대에 비해서 훨씬 학술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예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진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출 분야는 거의 문사철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직접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문헌학, 미술사, 교육학 다 관련 분야에서 한문을 사용해서 쓰는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이제 적은 거고요. 근데 이게 뭐 모든 인문학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뭐 나태하게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학부 때부터 전공을 찾아가지고 전공 수업을 듣고 계속 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야. 그래서 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안 되고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계속 관심 있는 전공 수업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 진학 뭐 대학원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뭐 그렇게 뭐 문학이고 뭐 낭만이고 시적이고 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굳이 이제 한다면은 철학이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고민을 이제 3, 4학년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철학은 되게 흥미진진한데 이거를 업으로 삼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학적인 공부를 하면은 좀 미쳐버리지 않을까. 저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뭐 머리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 거를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철학은 흥미로워 보이지만은 이거를 아침부터 밤까지 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문학은 좀 더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문학이 거의 철학의 바운더리를 가져가고 있고 철학은 뭐 인지과학 같은 과학의 범위로 옮겨가고 있고 요즘 사실은 이제 뭐 문학과 철학의 구별이 별 없습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미술사학과가 이제 그 세종 캠퍼스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미술사학과를 갔었을 것 같아요. 가장 재밌어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국내 박사를 할 것인가 유학 갈 것이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간단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초중고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어디든지 그냥 좀 새로운 데를 가보고 싶었어요. 뭐 그렇다고 지방으로 가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서울이 아닌 어떤 곳이라도 저는 이건 뭐 학술적인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을 떠나고 싶었다. 좀 새로운 세계를 찾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이제 제가 2000년대 초반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는 학위를 조금 이렇게 쉽게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았고 그리고 일본은 왠지 또 일본이 싫어가지고 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게 선입견이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지금은 뭐 일본을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하여간 근데 유럽은 제가 학비가 무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제가 뭐 불어나 독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이 가장 뭐 저로서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뭐 제가 뭐 다른 뭐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근데 뭐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제가 2001년까지 석사하고 군복무 마쳐서 30대 초반에 이제 군복무를 마쳤는데요. 그 전까지는 영미권에 요새는 뭐 배낭여행, 어학연수를 가지만 영미권에 미국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모르시겠지만은 2001년에 9/11이 있어가지고 그때 서울 뉴욕 항공권이 거의 절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한번 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미국물 좋네. 뭐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미국에 유학 가고 싶은 생각은 이제 계속 하고는 있었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군복무 갔다 와서 이제 미국 구경하고 와서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국내건 유학이건 저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유학을 다녔기 때문에 국내에서 학위를 받으신 선생님들의 논문을 보면은 그 깊이는 말할 것도 없고 글을 써도 문장이 너무나 유려해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이나 글을 보면은 참 이 국내에서 꾸준히 공부하신 분과 외국에서 오랫동안 한국어를 읽다가 다시 와서 쓰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저로서는 보였습니다. 이제 뭐 대신에 저는 뭐 좀 새로운 경험 같은 걸 또 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전적으로 국내 박사 혹은 해외 유학은 장단점이 있고 본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디에 있건 간에 재정적인 부담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요즘 보면은 이제 뭐 장학재단도 많이 생기고 대학 자체 장학금도 많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요. 제가 이제 지금 있는 곳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인데 다른 곳에 비해서 등록금도 엄청나게 저렴하고 그리고 또 조교 같은 기회도 많고 뭐 선생님들도 한국학 관련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3, 4학년 때 학부 3, 4학년 때 그때는 이제 정신문화연구원이었는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보니까는 지금은 등록금을 좀 받고는 있는데 그 당시에 등록금이 무료였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이 정문연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좀 관심 있어가지고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는 선배님들이 다 인상 쓰면서 야 거기 그 독재자가 세운 그 어용 학술 기관인데 거기를 네가 왜 가니? 정신 좀 차려라. 그런 식으로 한 분도 이 한중현 그 당시에 정문현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가면 안 되는 데구나. 거기 가면은 뭐 나쁜 사람이 어영학자들이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중문과를 갔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편견입니다. 이게 뭐 이제 독재자라는 분이 세운 거 맞긴 맞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이미 그 당시부터 이제 위에 분들은 이제 낙하산으로 오고 있지만 학자 교수님들은 다 전혀 뭐 그런 이념적인 그런 분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장학금을 받고 좋은 대학으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은 뭐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이 이제 뭐라죠? 가성비라고 하는데 물론 한중현이 무슨 고려대, 뭐 BK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명도는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시를 생각하고 산속에 파묻혀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뭐 그러면은 저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이 한중현에 와서 공부해 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이 이제 제 진로 지도를 가장한 한중현 간접 광고였습니다. 예. 간접 광고를 마치고 남았나?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끝났나요? 말씀하세요. 예. 전 책을 잘 안 읽는데 주로 서평만 보고 삽니다. 근데 이 서평 보니까는 타이거 우즈는 약간 엘리트형입니다. 뭐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성한 케이스고, 뭐 저는 테니스 안 치는데 페더러는 뭐 이것저것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늦깎이로 했는데 그거를 깊이 파가지고 이제 대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은 무슨 뭐 천재도 아니고 깊이 파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도 뭐 이것저것 다 그냥 파고 있어요. 뭐 그래서 우물 팠는데 물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뭐 저는 다양한 분야 피리 꽂히는 대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저는 꾸준히 재밌게 하면은 결국은 성공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문학, 인문학, 고전학도 저는 이제 궁극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저는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재미없는데 그걸 왜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한문학과에 왔는데 한문학 공부가 재미없다. 저는 그래도 최선의 만큼은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요즘 각종 문화 사업을 보면은 다 고전, 텍스트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문화 사업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옛날 영화인데 이 제오 원소, 이 브루스 윌리스 나온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히랍의 사원 소설의 그 마지막 제오 원소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학이 재밌으면은 계속 공부를 해서 저랑 같이 학교에서 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한문학이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4년 동안 그것을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기 커리어에 적절히 운영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을 하면서 분위기상 이제 끊으라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것으로 이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박수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0년 한문학과 진로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